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에 있는 김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HK 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지역인문학센터의 강좌를 맡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진행할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중국의 최초의 통일 왕조의 주인공인 진시황, 그리고 진시황이 이룩한 이른바 천하통일, 이 두 주제에 대해서 하나는 진시황이라는 어떤 커다란 인물, 또 하나는 그가 이룬 커다란 업적, 즉 대업이죠. 대업인 천하통일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하기에 앞서서 지금 보시는 것은 중국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서 중국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중국을 좀 다녀오신 분들은 뭐 만리장성이 떠오른다고 하고, 주로 북경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만리장성의 어떤 그 위형을 보고, 야, 이거는 엄청난 건축이구나. 그 정도가 당시에 북방에 있었던 흉노족을 막기 위해서 진시황이 쌓았던 그러한 엄청난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의 토목공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만리장성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한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먹던 짜장면하고 중국에서 먹는 짜장면이 맛이 다르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중국을 조금 더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중국의 기온이 또는 문화가 또는 기후가, 이건 저기 북쪽에 갔을 때는 한겨울에 갔는데 너무 추운데, 흥룡광성이나 이런 곳에 갔을 때는 영하 몇십 도씩 내려와서 너무 추운데, 반대로 저기 홍콩이나 해남도 쪽에 날아가면 오히려 영상 20 몇 도, 30도까지 올라가니, 야, 이런 커다란 대륙이 어디 있을까? 또 동쪽에는 강이 많고 물이 많고 이런데 서쪽으로 가면은 타클라마칸 사막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가면은 지대는 높은데 해발은 높은데 굉장히 건조한 지역. 이와 같이 중국은 다양한 문화, 다양한 지역,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있었던 다양한 습속, 언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중국이 언제부터 이러한 다양성이 시작되었고, 그런 다양성은 또 어느 시절에 오늘날의 중국과 같은 하나의 모습으로서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은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말씀드릴 진시황이라는 인물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진시황이라는 인물은 사실은 관련된 기록은 중국의 역사서인 사마천, 한나라 시대 때 사마천이라고 하는 역사가 쓴 사기에 가장 많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관련한 다른 책들에도 그런 관련된 기록들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특히 여기 사기의 진시황 봉기라고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이라든지 관련 자료를 통해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강의 순서는 편의상 이와 같이 한 4개의 부분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통일되기 이전의 중국의 시대, 중국의 사회는 어떠한 시대인가? 그리고 기원전 221년,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역사에 조금 관심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기원전 221년은 진이 이른바 분열되어, 통일의 반대는 분열이겠죠. 진이 분열되어 있던 중국상을 통일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기원전 221년 진의 통일의 의미,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통일이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통일의 주인공인 진시황제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시황이 통일의 주인공이 되면서 자기가 만들어 온 나라를, 즉 통일 제국이겠죠. 제국을 어떻게 건설해 나갔는지,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만들어진 통일 제국이 오늘날 중국의 모습과 어떠한 원형을 제공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춘추 전국시대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중국의 역사는 하은주라고 하는
이 하은주라고 하는, 또 은나라는 상나라라고 또 합니다. 하은주라고 하는 이른바 3대의 시대가 있었고, 이 주나라 시대가 분열이 되기 시작하면서 춘추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춘추에 이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전국이라고 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전국 시대를 통일한 바로 그것이 진시황의 진입니다. 제가 한자로 써드리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전국은 한자로 쓰면 의미가 훨씬 더 쉽게 들어올 것입니다. 싸울 전자 나라국자입니다. 나라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럼 그 배경이 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운주 3대 시대는 특히 이제 은나라, 주나라 시대는 그 사회의 그 왕조의 특성이 시족이라고 하는 어떤 혈연에 입각한, 혈연이라는 것은 같은 핏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같은 혈연에 입각한 그런 집단들이 이룩한,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회 질서입니다. 그런 고대 국가예요. 그러니까 그 성격이 굉장히 토착적이고 다른 그 집단들이, 다른 성씨들이, 다른 혈연들이 그 집단에 들어오는 것을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폐쇄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쉽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오늘날 우리나라 사회가 이제 산업화된 이후에는 많은 사회가 이제 현대화되고 분화됐습니다만은 그 과거 시대 때, 오늘날도 그런 그 모습들이 남아있긴 하지만 또 집성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특정한 성씨를 가진 사람이 김씨면 김씨, 뭐 박씨면 박씨, 이씨면 이씨,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에 모여서 거주하고 오면서 그들의 어떤 삶의 질서를 갖고 나가는 그런 공간들, 바로 그런 걸 연상화시키면 제가 말씀드린 이 선주시대 때, 이 주나라 시대 때, 이 주나라 시대 때의 그런 사회적 질서가 토착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회가 화살표는 이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변화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분연이라는 것은 행정 단위를 행정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종래에는 토착적 그 질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그 질서의 시족 장입니다. 책임자예요. 그러면 내가 그 일을 맡고 있다가 나의 장자에게, 맏아들에게 그 질서를, 그 책임을 이양해 줍니다. 그리고 또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이와 같이 계습이 되는 거죠. 계승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분연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혈연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토착적이고 폐쇄적 질서에 들어있었던 나라는 사람들은, 여기 두 번째, 나라는 개인보다는 시족 공동체 질서의 성원으로서 편입이 됩니다. 성원으로서 그 질서 속에서 하나의 그 일원으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부각보다는 그 시족이라는 커다란 공동체 질서가 더 강조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질서 체제가 토착적이고 폐쇄적인 질서 체제가, 즉 이것이 혈연에 근거한 이런 체제라면은 이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붕괴되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이른바 소농민이라고 하는, 즉 개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시족원 대신에 개인으로 분화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주나라 시대 때의 모습이에요. 토착적, 폐쇄적 그러한 사회 질서가 혈연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혈연에 근거한 시족 공동체적 질서인데, 그 질서 체제가 무너지면은 시족원들은 공동체에서 보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질서, 자기의 안위라든지 자기의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어떤 신분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이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른바 개인의 해방입니다. 이런 개인이 중요시 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들의 가치적 공동체의 질서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인식들, 사고들, 이것이 신에 의지하는 주술적인 그리고 신정적인 이런 사고에 대해서 보다 더 사물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객관적인 사고가 발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이 제자백가라고 얘기합니다. 당대의 사상가들이죠. 그리고 이런 제자백가들은 바로 이들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춘추 전국 시대의 전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백가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읽고 있는 고전들, 동양의 중국의 고전들, 뭐 논어라든지
아니면 뭐 한비자라든지 이와 같은 그 고대의 사상가들이 다 이 시기 때 만들어진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런 사상들이 후대로 내려가면서 많은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해석을 하고 또 정리를 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동양의 고전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와 같은 질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이 질서가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무너진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조건도 있겠지만 이런 A라는 공동체가 있고 B라는 공동체가 있고 C라는 공동체가 있으면 이 공동체들이 서로의 어떤 발전이라든지 또는 그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상호 간에 공격을 하고 침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되겠다. 서로 간에 좀 존중을 하자. 뭐 이러한 이제 의식들이 싹트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회맹과 패자라고 설명을 하는데 회맹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모이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A라든지 B라든지 C라든지 이런 실력 공동체의 어떤 세력 있는 장들이 우리 더 이상 싸움하지 말자. 우리의 근본을 따져보면 동일한 시적 공동체라고 하는 주나라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파생되어 있는 그러한 그 후손들인데 동일한 그 혈연들끼리는 더 이상 싸우지 말자. 대신에 서로가 서로를 존중을 하지는데 이 질서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친하게 우리가 서로가 더 이상 우리는 싸우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이 평화로운 그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좀 맹약을 하자. 신에게 맹세를 하자. 라고 하는 의식을 회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춘추 시대 때의 이런 정치적인 질서, 사회적 질서를 회맹적 질서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이러한 모임이 있으면 그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도 그 모임을 진행하는 사회자가 있듯이 모임을 주재하는 사람을 패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그런 세력들 중에서 권력이 강한, 힘이 강한 그런 사람들을 패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아셔야 될 것은 여기 봉건 질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봉건 질서라는 것은 아까 제가 시족 질서 말씀드릴 때 제가 시족장이면 제가 시족장의 그 어떤 권위라든지 통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 장자에게 맏아들에게 이렇게 계승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봉건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일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 기반, 즉 토지를 주고 또 그리고 그 자식들은 자기의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사당을 만들어 놓고 혈연적인 그 제사를 거기서 지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봉건적 질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종법 질서라고 얘기합니다. 종법 질서라고 얘기해요. 이러한 질서는 역시 여전히 혈연에 기초한 그러한 사회적인 질서입니다. 그러한 질서 속에서 회맹과 패제가 이러한 모임을 갖고 그 모임을 주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지향하고 있는 이러한 질서에서 지향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여러 제국들이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자기의 현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그럼으로써 자국의 독자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인식의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이라는 서주시대 때 이러한 영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 중심부에 주나라의 왕이 있으면 왕이 이렇게 이제 토지를 이렇게 나눠주고 이들이 일정한 영역을 받으면 이것이 이제 봉건이죠. 받으면 여기서 또 자신들이 왕이 돼가지고 이렇게 토지를 나눠줍니다. 후손들에게. 이런 것이 대를 거쳐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면서 하나의 독자적인 질서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서로 이러한 것이 계속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뭐 1, 2년 지나서는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질서가 100년, 200년, 300년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어떤 토지의 어떤 한계, 제한성 그리고 계속 그 생산력은 발달되기 시작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회맹적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전국시대의 7개의 제국들이에요. 이 7개의 제국들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 제국들끼리 끊임없이 싸우는, 기원전 403년부터 진시황이 통일을 한 기원전 221년까지 무려 200여 년 동안을 끊임없이 상호 국가를 공벌한, 침략한, 그렇게 다툰 그런 시대를 전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제가 진나라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나머지 북쪽서부터 연나라, 그리고 산동반도에 있는 제나라, 그리고 다시 그 북쪽에 있는 조나라, 그 밑에 있는 위, 한, 초, 이렇게 6제국들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국시대 때 우리가 보통 전국 칠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전국의 주요 가장 세력이 강한 7개의 제국국가, 이것을 전국 칠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전국 칠웅 중에서도 진나라가 문화적으로, 풍속적으로 6나라의 제국들과는 그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이 진은 6나라에 비해서 세력이, 즉 국력이 가장 약했던 제국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장 약했던 제국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강성한 이 6개의 제국들을 다 하나로 통합시켰는지, 이러한 것들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고자 하는 주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먼저 제가 진의 그 통일 과정, 그 영역의 확대를 한번 보여드리는 내용인데, 자,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슬라이드를 보시면, 진은 서쪽에 있는 그 제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영역의 확장이라는 것은 그럼 자연스럽게 동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럼 지금 이렇게 대충 여러분 보시면 이 영역이 밑에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에 처음 보셨던 오늘날 중국의 모습이에요. 물론 이 당시 때의 진의 통일이라는 것은 여기까지, 이 밑에 이제 홍콩이 있고 이렇다면 이렇게까지 내려가지 않고 이 라인까지 정도까지, 이 정도 범위의 그 진의 통일 영역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지역들이 오늘날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간주한다면, 소수민족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면 사실은 실질적인 진의 통일은 이 6제국들의 영역을 진이 장악을 했다, 이렇게 장악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여기 1번 지역이죠. 1번. 제가 여기다 진의 본거지라고 적어놨습니다. 즉, 이 지역이에요. 원래 본거지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세력을 동쪽으로 확장해가면서 이렇게 제가 검은색으로 이렇게 라인을 그려놨습니다. 이것이 진시황이 황제가 되기 전에 이른바 진왕, 진시황의 이름은 정입니다. 정인데 정의 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진의 영역의 확대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세력이 확대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기원전 221년, 여기 제가 3번이라고 표시해 두었습니다. 영역이 처음 근거지에서 한 단계, 두 단계에서, 이 3번이라는 것은 요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 해안선까지 다, 이 지역까지를 밑에 오늘날 광주 지방, 계림에 이르기까지, 그 사천 지방으로는 성도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영역의 대부분을 진제국이라는 제국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능했던 것이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진의 정치입니다. 이 정치가 무엇인가?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현재 애석하게도 이러한 전국시대의 정치를 진나라를 제외한 연, 조, 위, 제, 한, 초, 이런 6나라들의 제국들이 어떠한 정치를 수행을 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아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 관련된 사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최후의 승리자였던 진의 경우엔 관련된 사료가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마도 진을 제외한 다른 나라 6제국들도 진과 유사한 정치를 지향하고자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시대의 정치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는
진나라 시대 때에 확인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방금 설명드린 봉건제에서 군현제로의 변화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봉건이에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빠르신 분들은 이게 무슨 의미다 라고 아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봉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내 영역이다. 그 영역은 나의 경제적 공간이다. 나의 정치적 무대이다. 내가 통치하고 있는 어떤 사회이다. 라고 하는 경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걸 누구로부터 받느냐? 당시의 시족장이었던, 혈연적으로는 시족장, 정치적으로는 동일한 인물이지만 주왕에게 받았던 그러한 영역의, 즉 토지의 경계입니다. 건은 무엇이냐? 혈연에 기초한 제사를 지내는 곳, 즉 종묘사당이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건이라는 것은 나의 혈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 즉 이것은 우리가 동일한 혈연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연대의식, 유대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봉건제예요. 그러니까 일정 정도를 분할을 받은 그 땅이 있다면 내가 그 땅의 주인공이면 다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던 땅을 내 자식들에게, 내 다음 세대에게, 다음 세대인 장자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소주 왕이 있으면 왕의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있다고 치면은 왕의 이 사람이 장자예요. 그러면 왕의 권위가 왕이 죽고 나면 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위는 정치적 지위는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적 측면에서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즉 혈연의 가장 으뜸, 가장 큰 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설날이나 추석 때나 또는 어떤 집안에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가 있거나 이럴 때 보면 이럴 경우에 우리나라 풍속에도 제사를 큰 집에 큰아버님 댁에 가서 그 제사를 지내시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바로 이 장자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장자가 성인이 돼가지고 또 이제 혼인을 했어요. 그럼 이 계통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아니냐?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뭐 혼인을 하겠지만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혈연 조직이고 이러한 조직을 봉건 조직, 정치적으로는 봉건제, 혈연적으로는 종법제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종법이 됐건 혈연이 됐건 그 종법이 됐건 봉건이 됐건 근본적으로는 거기에 기반에 하는 것은 혈연의 그 사회가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도 역시 혈연에 입각한 그런 존재들이고 사회 조직도 혈연에 기초한 그런 존재들이고, 그런데 군현이라는 말은 말이 달라집니다. 군현이라는 말. 이것이 전국시대 진나라 때 정치예요. 이 군이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 행정부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죠. 무슨 군, 무슨 군, 지방의 행정단위예요. 행정단위를 편제를 하는 겁니다. 인위적으로 국가가 또 강력한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기의 어떤 통치를 보다도 원활하게 해당 지역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편제를 하는 것이 바로 군입니다. 그리고 군 밑에 보다도 작은 단위가 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군현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방행정 조직입니다. 이러한 지방행정 조직이고, 그러면 행정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 파견돼서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관리들이겠죠. 관리들은 봉건제 시대 때에는 혈연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가 됐었는데 군현제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능력이 있고 그 통치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혈연과는 상관없습니다. 꼭 내 지역 사람들, 내 나라 사람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 그런 사람들을 각 국에서는 어느 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국시대 7개의 제국들에서는 그런 인재들을 너도나도 다투어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처음에 제가 춘추전국시대란 하고 설명을 드렸을 때 취족 공동체의 질서의 붕괴, 그래서 개인의 해방, 그리고 개인의 해방이 곧 제자백가로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러한 행정제도, 지방행정제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춘추전국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회적 성격은 혈연적인 사회의 성격에서 비혈연적인 사회의 성격으로 바뀌어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계기가 언제냐? 바로 밑에 보시는 진나라의 분화예요. 좀 번거로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슬라이드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중간에 한위조라고 하는 이 세 나라가 있었어요. 이 세 나라는 원래는 춘추시대 때는 진이라고 하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의 나라가 서로 간의 이익에 의해서 이와 같이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즉 조, 위, 한으로 세 개로 분화되어 버린 겁니다. 원래는 다 이것이 형제 제국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린 겁니다. 즉 진이라는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시점이 기원전 402년입니다. 그래서 진의 분화, 한위조, 이 시점을 우리는 전국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즉 시족적인 질서가 파괴되기 시작한 거예요. 파괴되면서 이제는 새로운 관리들, 새로운 모습,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리들이 대두되기 시작된 것이고, 그러한 관리의 모습을 진나라 시대 때의 문서에 의하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양이라고 해서 마음이 선량하고 착하고 아주 그러한 관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 법령을 청렴하게 아주 객관적으로 법령을 준수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그러한 관리들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느냐? 진나라 시대 때의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른쪽에 여러분들 보시는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즉 사마천이가 쓴 사기라고 하는 역사서에 이 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진나라가 통일을 이룩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사회적 동력은 어떤 강력한 법에 의한 사회의 어떤 모습, 구축, 제도의 완비, 이러한 설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이라는 나라가 법치주의 사회구나.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법에 의해서 그렇게 일반 민들을 국가가 통제하고 지배했었을까? 그것은 진나라 시대 때 구체적인 법률이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러한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들을 불과 세상에서 알게 된 것은 불과 한 50년 전밖에 안 됩니다. 1970년대 중반, 75년도 이후에서 지금까지니까 얼추 한 45년, 50년 정도 됐겠죠.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와, 진대 때의 법률이 이와 같이 세밀하고 정치하고 민들을 이와 같이 지배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에서 여기서는 이제 관리를 얘기하니까 관리에 대한 조문만 제가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소개를 한두 개 정도 해드리겠습니다. 관리 임용에 관한 겁니다. 율령의 이름은 칠의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그냥 들어보시기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이와 같이 치밀한 관리의 임용과 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날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현과 도관은 아까 설명드린 어떤 지방 행정입니다. 그리고 12개의 군에서 리나좌라는 것은 하급 관리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군, 도관, 리좌 이런 거 기억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냥 행정기관에서
하급 관리를 임명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관청에 있는 속리를 제가 빨간 걸로 임명 면직 이렇게 표시해놨죠. 임명 면직함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 기한을 정해준 거예요. 12월 첫날부터 임면을 시작을 해가지고 3월 말까지 끝낸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딱 그 기간대에 임명을 한다라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대상자가 죽거나 어떠한 그 사건이 그 사유가 발생해서 그 관리에 나가지 못할 경우가 생기는 거죠. 결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를 보충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떻게 보충하느냐? 이런 규정에 명기된 기일을 그럴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즉 12월 초부터 3월까지 관리를 임명하는 그 기간인데 그 기간에 관리가 부재할 경우엔 임의적으로 결혼을 보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당시 2000년 전에 이러한 세밀한 법률이 있었다는, 관리 임명을,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공무원 임명하는 규정이 이렇게 있었다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른 데 내사율이라는 율령이 있어요. 그 율문이 있는데 각 지방 단위에서는 현이라는 것은 지방 단위죠. 현에 설치되어 있는 어떤 전문 그 지방관이 도관이에게 각각 명령을 내려서 준수해야 될 법률을 다 베껴 쓰도록 한 겁니다. 법률을 여기서 포인트는 베껴 쓰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이 각각의 지방, 크고 작은 지방 행정 단위의 중앙정부에서 지방의 말단에 이렇게까지 시행하고 있었던 법률들이 다 집행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실체가 오른쪽에 보이는 이와 같은 작은 대나무에 폭이 그 1cm도 안 되는 한 0.3cm에서 0.5cm 정도 되는 얇은 아주 작은 폭에 한 23cm에서 30cm 전후되는 그러한 길이의 대나무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쓰여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나라 때의 법령의 내용이에요. 이런 법을 가지고 그 시대를 개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혁은 진나라, 조나라, 제나라, 한나라, 초나라, 위나라, 이러한 그 각각의 제국들이 이 개혁을 하기 시작. 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국시대라는 것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진이 조하고 싸우고 조가 진이 싸우고 이렇게 싸우고 막 싸우는 거예요. 그냥 막 싸우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싸움을 통해서 내가 최후의 승자, 즉 이렇게 쓰죠. 한자로 1인자, 최후의 1인자가 되고자 하는 겁니다. 최후의 1인자라는 것은 곧 이 전체 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전체의 이 지역의 왕이 되고자 하는, 즉 이 지역을 천하라고 얘기한다면 천하의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갈망의 표현입니다. 이 개혁은 나라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 그런 목적성에 맞는 사회 시스템, 사회 체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이런 개혁입니다.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브레인들이 필요하겠죠. 그것을 전략을 제공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로 하겠죠.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참모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참모들이 바로 이 제자백가들입니다. 제자백가들이라는 것은 그 백가라는 것은 여러 사상가들을 뜻하는 겁니다. 100가지나 되는 사상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백이라는 건 100백자예요. 무수히 많은 그러한 사상들을 여러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제자백가입니다. 화면상으로서 여러분들이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제자백가들의 이 화면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한 특정한 나라의 출신자가 그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해방이 되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쪽은 이제 익숙하실 겁니다. 진나라죠. 이쪽은 연나라예요. 여기는 조나라입니다. 여기는 위나라고, 한나라고, 초나라고, 제나라입니다. 이런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잘 아시는 공자, 육아사상의 태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공자,
같은 경우도 자기의 사상을 다른 나라에게 그 공자가 가지고 있던 인의예지와 같은 사상을, 즉 이른바 왕도죠. 왕도라고 일컬어지는 주요 사상은 인, 의, 예, 지 뭐 이런 내용입니다. 유가적 사상인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주변에 있는 다른 제후국의 그 제후들에게, 왕들에게 설파해서 나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당신 나라의 나라를 좀 왕도의 나라로, 왕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근데 아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 역시 제자백강. 그만큼 다양한 사상가들이 다양한 국가들을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의 사상이 해당 국가에서 받아들여지고 그 사상에 의해서 이 천하의 주요 사상이 되기를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상들을 제자백가라고 얘기하고, 유가라든지 도가라든지 노자와 같은 도가라든지 음양가라든지 잠시 후에 설명드릴 법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이 법가에다 빨간 걸로 표시해 준 이유는 법가가 이런 제자백가에서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즉 천하통일의 사상적 지배 이념을 제공한 최후의 승리자가 법가 사상가들이 됩니다. 근데 이 시기 때는 이러한 정치적인 승자, 패자뿐만 아니라 이런 제자백가들에서 동양,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의 커다란 사상적, 문화적 완성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뭐냐면 동양의 고대 사상, 중국의 고대 사상이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에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서적이 출간하게 됩니다. 유학과 관련된 서적들, 도가와 관련된 서적들, 음양가와 관련된 서적들, 법가와 관련된 서적들, 이런 서적들이 출연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책이 나왔다? 그럼 이 책이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이 보는 책인가? 당연히 아니겠죠. 종이에 쓰여져 있는 책이 아니겠죠. 방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이러한 것들이죠. 이것이 책이에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대나무에 쓰여져 있는 것, 또는 나무에 쓰여져 있는 것, 이것이 오늘날 책의 원형이 되는 것이죠. 이런 원형의 이런 그 대나무나 나무에 쓰여져 있는 책들을 우리는 죽간 또는 목간, 대나무 죽자, 나무 목자 써서 죽간 또는 목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목간이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종이가 출현되기 이전의 서사 재료들이었어요. 이런 죽간이나 대나무나 나무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보존이 됐다가 이것이 후대 때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 시대 때 사람들에 의해서 종이가 출현되면 거기에 베껴 쓰기 시작하고, 그러한 것들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목판이 나오게 되고, 그 내용들이 오늘날 책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법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법령의 완비가 됩니다. 관료제도, 관료주의, 지방행정제도, 군현제도, 이것이 2000년 전에 만들어진 이러한 그 법령이라든지 지방행정제도의 완비라는 것들이 지금 2000년대에 있는 오늘날 동아시아 사회에 그대로 그 원형의 틀을 그대로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군현할 때 당연히 우리나라 행정제도에도 군이 있죠. 관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것이 그 원형을 우리가 따져 올라가면은, 물론 중간에 그것이 변화되고 발전되고 다양한 모습으로서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서 많이 그 존재들이 바뀌어 나간 건 사실이지만, 그 원형을, 그 원류를 추적해 올라가면은 그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정확하게는 2000년 전 이전에 중국의 전국시대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개혁과 이러한 법가 사상들에 의해서 특히 진나라는 통일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통일의 드라이브를 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통일의 드라이브를 걸 때 진이 이와 같이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전 단계, 통일 시기 이전 단계의 주요한 인물 하나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상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제가 그래서 상항, 천하 통일의 기초를 닦다라고 하는 그 제목을 한번 부제를 붙여봤어요.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 번역서가 있으니까 독서를 하신다라는 셈 치고 사기의 그 상분열전이라는 부분을 읽어보시면은 이 내용을 보다도 훨씬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상항, 천하통일의 기초의 딱따에 그대로 다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먼저 이 상항이라는 사람은 위나라 출신이에요. 제가 그 같은 우리 한글로 위위 그러면 또 동일한 나라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위나라 출신입니다. 그런데 위나라에서 관리로 나아가지 않고 위나라에 가서 관직을 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서주시대 때, 춘추시대 때 같으면 통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시족적 질서에 의해서는 통용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그 질서, 이 얘기는 뭐냐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존의 질서가. 즉 각각의 제후국들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 내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위나라에서 관직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구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진나라에 가서 관직을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삼국열전에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진나라에 가서 관직을 구하는데 처음에 그냥 그 입사 서류 딱 내가지고 한 번에 오케이. 그래서 그냥 그 회사의 사장님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상황은 무려 3번에 걸쳐서 일종의 그 관직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상황이 진나라 때 당시의 왕이 효공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진효공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효공이 진나라를 어떻게 하면 또 발전시킬 수 있을까? 개혁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에 굉장히 일로 매진하던 그냥 모든 신경을 거기에 다 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인재들은 뭐 가리지 않고 다 스카우트한 거겠죠. 근데 효공이 이제 진 상황 얘기를 듣고 나서 상황을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면접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겠죠. 그대는 이 진나라를 서쪽 구석에 있는 이 진나라를 천하의 주인공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어떠한 방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겠죠. 사실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제일 처음에 대답하는 것이 제도. 제도라는 것은 중국의 가장 평화롭고 이상적인 그러한 그 전설상의 왕조라고 일컬어지는 사망오제의 그들이 다스렸다고 하는, 실체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다스렸다고 전해지는 그러한 제도, 그것을 제도라고 합니다. 황제의 도예요. 황제의 도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통치 방법 뭐 이런 내용인 거죠. 제도 이런 겁니다. 그런 거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효공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그 컨텐츠를 가지고 나는 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딱 결정하고 있는데 확인을 받고 싶은데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좀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공이 별로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상황 1차 면접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효공이 상황을 자기한테 소개한 이 관리를 불러가지고 어디 세상에 인물이 그렇게 없으면 이런 사람을 나한테 소개해줬냐라고 야단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관리가 다시 상황을 부릅니다. 아니 우리 왕한테 그 얘기가 왕이 듣고 싶은 한 얘기가 아니야.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상황이 그러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그래서 두 번째 면접 기회를 받습니다. 나아가서 왕도를 건의해요. 제도보다는 조금 떨어지지만 역시 유가적 정치 이념, 서로를 윤리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상대에게 어지른 마음을 베풀어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해요. 근데 당시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전국시대는 어떤 시대라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하는 시대예요. 나를 때리는 사람한테 가서 사랑하십시오. 은혜를 베푸십시오. 이 얘기를 한다면, 제가 좀 과장돼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내용이 받아들여지겠어요? 지금 저는 예를 들어 한 몸을 그냥 여러 군데 너무 심하게 맞았어. 병원에 막 입원해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가서 당신 때린 사람을 어진 마음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 상대방이 한 행동은 의로운 행동이 아니지만 당신은 그래도 의로움을 가지고 행동을 하십시오. 물론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실행으로 옮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상하이가 왕도를 건의했지만 채택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 다시 상황을 소개해줬던 관리가 다시 왕한테 효공에게 불려가요.
엄청나게 혼납니다. 그래서 그 혼남을 가지고 그 야단을 맞으니까 다시 상황한테 그렇게 너는 정신을 못 차리니? 응? 우리 왕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게 아니란 말이야. 너한테 내가 간신히 얘기해서 왕한테 마지막 기회를 만들었으니 가서 한번 잘 얘기해봐. 그랬더니 상황이 그때서 자기의 정말로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패도입니다. 패도예요. 지금까지 효공이 듣고 싶어자 했던 힘에 의한 정치, 힘에 의한 논리가 바로 이 패도인 거예요. 그 힘은 뭐냐? 어디에 근거하느냐? 법. 국가가 만들어 놓은 이 법에 의한, 이것이 국가의 통치 이념이 통치 원리입니다. 법에 의해서 나라를 부유하게 해야 되고 군사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른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국강병책을 얘기합니다. 나라를 부유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대상은 무조건 어떤 대상들이에요? 일반 민들이죠. 민들이 생산에 종사해서 많은 경제적인 부유함을 만들어내야 되고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전쟁에 나아갔을 때 용맹함을 떨쳐서 진나라의 군대는 가장 용맹한 군대라는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이것이 부국강병이고 이것이야말로 공께서 지금 효공이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빨간 걸로 저기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상황이 효공을 다시 만났다. 함께 얘기하니 흥미가 오타 났습니다. 생겨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 것도 알지 못하였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좀 액션을 하면은 둘이서 이렇게 마주서 얘기하고 있으면 여기가 이제 상황이고 이쪽이 효공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제도와 왕들을 건의했을 때는 효공이 들은 척도 안 했던 거예요. 아유, 저 빨리 가지. 왜 저게 길게 얘기해. 이러다가 패도를 얘기하니까 법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다른 제국들을 정복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흥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 자기가 점점 귀가 기울어지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관심 있고 좋은 얘기 들으면 귀를 막 대고 얘기하잖아요. 점점 이게 무릎이 앞으로 자기가 스스로 무릎이 앞으로 나오는지 몰랐다는 얘기예요. 더더욱이 여러 날 한 1, 20분, 한두 시간 얘기하고 끝난 게 아니라 여러 말을 주고받아도 실증이 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무궁무진하게 그러한 기본적인 국가의 통치 이념 원리에 대해서 상황이 효공에 얘기하니 효공이 오케이, 이 사람이구나 라고 바로 발령을 내버린 겁니다. 이러한 효공의 정치적인 지원에 힘입어 상황은 진나라를 개혁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제가 여러분에 말씀드렸던 개혁이죠. 그것이 1차, 2차 변법이에요. 이 변법이라는 것은 제가 한자로 일부러 써드렸습니다, 여러분.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법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의 법은 여러분들 법률을 할 때 하는 그 로라고 하는 이런 법률의 법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의미 이 법이라는 것은 그 나라가 갖고 있었던 제도, 문화, 풍속 등등등등 기본적인 사회 시스템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인 거죠. 그 1차 개혁은 공동체 질서의 개편입니다. 처음에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란 하고 얘기했을 때 제가 시족 공동체적 질서 이렇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 시족 공동체 질서를 개편하는 겁니다. 어떻게 개편해? 시족 공동체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시족 공동체라는 것은 여러 명이 한 덩어리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국가가 이 공동체를 지배할 때는 덩어리로 있는 것보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 명 한 명 이렇게 딱 국가가 탁탁 핀셋으로 찝어서 지배할 때 훨씬 더 그 힘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15제라는 것은 공동체를 5명의 1조, 이러한 5명의 1조가 된 것을 5라고 얘기한다면 그 5를 또 2개를 편제를 만들고 이와 같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편제를 만드는 겁니다. 연자제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나와 혈연적으로 또는 이런 그 관련이 있는 사람이 어떤 일에 연루가 되면 나도 거기에 동일하게 처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연자제예요.
그리고 경제력을 높이기 위해서 부국을 하기 위해서 한 집에 성인 남자가 있으면 분가해야 돼요. 같이 살고 있으면 세금을 2배로 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고 공을 세우는 것을 장려하고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것이 1차 변법의 내용이에요. 2차 변법은 이것이 어느 정도 실효가 지나고 나니까 10년 후에 기원전 359년에서 350년 10년 후에 이제는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국가를 건설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 저변을 전부 다 강력한 중앙집권, 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 건설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세팅해 놓고, 그러니까 즉 기초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기초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이제는 수도를 건설하고 왕의 권위를 보여줄 수 있는 수도를 건설하고 그 지방들을 다스릴 수 있는 군현제와 같은 지방행정제도를 만들고 토지 제도를 실시하고 도량형을 화폐 단위 같은 무게를 재는 이런 도량형을 하나로 통일시키고 이와 같이 해서 천하 통일을 위한 부국 강병의 기초를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진이 다른 나라를 제압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요인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제도를 만드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해야 될 사람들은 이들이에요. 이들인데 그 이들이 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어떤 근거로 믿겠어요? 어떤 근거로? 이 민들로 하여금 법을 신뢰할 수 있게,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민들로 하여금 나라를, 국가를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국가에서 어떠한 제도를 시행한다. 언제까지 나가라. 이거 내가 나가야 되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지금 강에다 다리를 하나 놓는데 다리를 놓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이니 너희 지역에서 몇 명 필요하니 몇 명을 내보내라. 그러면 이걸 내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인가 만가?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법이라는 것이 시행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어떤 방법을 고안하냐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법에 대한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민에게. 어떤 이제 효공으로 하여금 정치적인 이제 지위를 보장받은 다음에 커다란 막대기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남쪽 문에다 다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놓고 이 막대기 하나를 저쪽 북쪽 문으로 옮기는 사람한테 나 상황의 명으로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옮겨놓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수고에 보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0,000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는 길이 남쪽 문에서 북쪽 문으로 가는데 이거 하나 무겁지도 않은데 이거 들고 가서 갖다 놓고 딱 신고하면은 10,000원 주겠다는데 이거 웃기지 않아요? 이 말을 믿을 수가 있을까? 괜히 내가 이거 들고 갔다가 그냥 헛수고 한 거 아니야? 괜히 나라에서 이거 옮겨야 되는데 옮기기 사람 노동력 아끼기 위해서 지나간 사람들끼리 그런 공고 하나 붙여놓고 옮기게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이 들겠죠. 안 해요, 그러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상황이 그 다음에 막대기 3개를 똑같이 남쪽에서 북쪽 문으로 옮기는 사람한테 뭐 예를 들자면 오늘날 그 화폐 단위 치면 50만 원을 주겠다. 그렇게 딱 예를 들면 이런 형식인 거죠. 이렇게 방을 딱 써가지고 이 막대기 3개를 뭐 2020년 10월 21일부터 2020년 뭐 10월 예를 들어서 23일까지 3일 뭐 저녁 6시까지 남쪽 문에서 북쪽 문으로 옮기는 자에게 그런 자에게는 해당 관청에서 거기에 대한 수고료로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그런 향항의 도장이 꽝 찍혔겠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지난번에 하나 옮기는데 뭐 겨우 10,000원 준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뭐 거짓말 같았는데 안 했는데 이번에 뭐 비슷한 무게인데 3개인데 50만 원을 주는데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살짝 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어차피 가는 길인데 뭐 하고 나무 3개를 이렇게 막대기 3개를 집어가지고 갖다 놓고 나 이렇게 3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인증샷 물론 그 당시에 인증샷은 없지만 인증샷 딱 찍어가지고 해당 관청 홈페이지에 딱 올렸어요. 나 어디 사는 누군데 뭐 무상지 뭐 그런 게 없었겠지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디 사는 누군데 옮겼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문자가 띄고 오는 거야. 당신 계좌번호 알려주십시오. 알려줬더니
50만 원이 탁 입금이 되네. 이것 봐라. 그러니까 제가 얼른 옆에 있는 가족들이나 친구한테 연락하는 게 있다. 야, 나 나무 옮겼는데, 나 막대기 옮겼는데 50만 원 진짜 들어왔어. 상황이 한 말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야. 정말로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사람들 그래 그럼 나도 해야지.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에서 우리 상황이 이 왕인 효공의 명을 받아서 이런 것을 추진하고 실행하는 상황이 만든 이 법은 이건 정말로 믿을 만한 거구나 라고 하는 엄청난 신뢰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상황이 말이라면 부국강병원의 나라를 위해서 전부 다 앞으로 다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이 천하통일의 기초를 닦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사기에 보면 상군열전이라는 부분에 이와 같이 상황을 통해서 예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실제로 제가 여기 사기, 권육, 진시황, 봉기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이 진시황, 본기라는 것은 진시황의 일대기를 적어놓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보면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성공적인 변법의 실체, 변법이라는 것은 상황의 변법이죠. 성공적인 변법의 실체에 따른 체계적인 법률 제도의 운영. 그래서 어떤 내용이 서술이 되어 있냐면 모든 업무는 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모든 업무, 일사자. 일들의 모든 것들은 결어법, 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사회 또는 정치 등등의 이런 집안 분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진 통일 이후에 전국 각지는 모두 진법으로 통일이 됩니다. 진에 의해서 이러한 법률이 진나라에서 잘 시행이 되니까 그것이 확대 발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법령이 하나로 통일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군주를 위한 진왕을 위한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진나라 사람들이 모두 법률에 따르는 중요한 원칙이라고 인식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진나라 사람들은 모두 법령에 따랐다 라고 하는 그런 기사가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기사들은 당시에 진나라 시대 때 집행되었던 법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전문적인 내용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러한 법령들이 최근에 출토 자료로서, 출토라는 것은 땅에서 나왔다는 거죠. 지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출토 자료에서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법령들은 군주부터 민에 이르기까지, 지금 나라의 저기 최고의 꼭대기인 군주, 왕부터 가장 말단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백성들, 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준수해야 될 원칙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법령이 수호지진간이라든지 용강진간이라든지,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법률이 나왔다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내용들이 전반적인 첫 번째 내용인 거고요. 자, 그럼 두 번째, 이러한 개혁과 성공적인 변법을 통해서 지는 세력이 날로 강해집니다. 날로 강해지면서 드디어 진왕정, 전국시대 때 7개의 제국 중에 진 하나 나라의 제국이었던 진국, 진나라의 왕이었던 정이라는 인물은 점차적으로 막강한 군사력과 국내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쪽에 있는 6제국들을 하나하나씩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지원던 221년, 즉 왕이 된 지 26년 안에 중천하의 통일을 이루고 천하의 주인공, 즉 천자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보면 진왕정이 당시에 39살의 나이로 중국을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기 원문을 보시면 더더욱 좋고, 근데 원문을 볼 기회가 없으시면 번역서를 보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이렇게 좀 오가실 때 버스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번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최근에는 이제 이 본기도 다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제가 시황 26년에 통일된 그 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당시 진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엄청난 정치적인 그런 사건이었겠죠. 우리가 이 동쪽에 있던, 우리보다도 문화가 뛰어나고 경제가 더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이 동쪽에 있는 6나라의 제국들을 다 우리가 정복했어. 우리가 천하의 주인공이 됐어. 얘는 우리나라의 세상이야, 진나라의 세상이야.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사기 진시황 본기에서는 무려 960자의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많은 그 기록이 양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통일되기 이전 시기인 25년, 진시황 25년 그때 보면 불과 43자밖에 기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통일되기 이전의 상황이면 그래도 많은 제국들이 이미 진나라에게 정복되었던 그런 상황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그냥 무슨 나라를 정복했다, 제 나라를 정복했다, 초나라가 정복했다, 뭐 이 정도의 내용이야. 그게 43자예요. 100자도 안 돼요. 무려 100자라고 그러면 10배의 기록. 50자면은 그 2배겠죠. 20배의 분량의 내용이 시황 26년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그것은 지방의 상황인 겁니다. 사기는 한대 때 사마천이 진시황의 업적을 그렇게 기리기 위해서 진시황 본기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인데, 오른쪽에 보시면 아까 제가 여러분한테 수오디 수오디 진간이라고 하는 그 법률 자료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그 묘주가 지방 관리예요. 하급 관리인데 이름이 희라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자기 연대기를 쓸 거예요. 일종의 일기예요. 일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자기 일기예요. 관리로서 쓴 일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 뭐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어디냐?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23년에 군대를 증발했다. 형을 공격했다는 얘기는 초나라를 공격했다. 이 수라는 것은 이 지역이 이제 그 남군이라는 지역인데 이 무덤이 발견했는데 행정 단위가 아까 제가 여러분 군 말씀드렸죠? 군의 명칭이 남군이에요. 예, 남군 지역의 관리인 양 아무개가 죽었다. 뭐 4월 창문군이 죽었다. 뭐 이런 그 창문이라든지 중앙의 그 정치적 상황인 거죠. 뭐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24년에 초왕 부추를 사로잡았다. 뭐 간단하게. 25년, 26년에 기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28년 되면 이제 진시황이 이제 순행을 떠나게 되니까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순행을 하는 길에 자기의 남군의 관할 현이었던 이게 군이 현이죠. 그래서 여기 알륙현을 짓는다 이런 내용까지도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 27년에는 자기 자식인 천이가 태어났다 뭐 이런 내용도 쓰고 있는데 정작 통일된 해 저희가 상식적 같으면 여기다가 싹 지우고 뭐 예를 들어 저라면 진왕정이 육국을 뭐 정복했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아니면 뭐 진이 뭐 통일 국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근데 해당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참 여러분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굉장히 미묘하죠. 이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가 막 그냥 그 부쩍부쩍하고 막 축제 분위기가 되는데 뭐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천하의 주인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천하의 주인공이 돼서 이제 자기 왕이라는 칭호 대신 이제 황제라는 칭호를 이제 쓰게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그러한 명령을 내린 그 이제 조서판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걸 보면 또 황제의 권력이 최초의 그 통일의 주인공인 진시황의 그런 행정력과 권력이 지방 사회까지 쫙 들어갔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라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통일된 다음 해, 즉 시황 27년부터 5차례에 걸쳐서 진시황이 이제 그 37년에 시황 37년에 그러니까 불과 햇수로는 그 12년 동안에 황제의 자리에 있다가 죽습니다. 죽는데 그 12년 동안에 5차례에 걸쳐서 지방을 순행을 합니다. 지방을 자기가 직접 순시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만든 법률이 제대로 잘 지방사회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관철이 되고 있는지, 지방의 관리들은 자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문서로서 보고를 받지만, 나는 문서 갖고는 성이 안 차. 직접 내가 눈으로 확인해야 돼. 라고 지방을 떠납니다. 5차례에 걸쳐서 떠나요. 여러분들 이 순행이 나 혼자 가면 상관이 없는데, 황제가 지방을 나왔는데
지금 오늘날 사회에서도 각국의 대통령이 어디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경호원 붙고 관료들 붙고 따라가고 뭐 이 수행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기에 따르는 제반 행정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내용을 5차례 한 번 나가면 최소한 6개월, 8개월, 1년이 걸려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2년 동안 5차례. 1년씩만 잡아도 5년이에요. 1년 반만 잡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한 8년, 9년 이렇게 걸리고 이거를 진시황이 실행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잠시 후에 이제 진시황의 인물됨에 대해서 이 사람이 폭군인지 아니면 전제군인지 이러한 또 논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뭐 이러한 그 진시황의 지방 순행을 보더라도 시황제는 천하통일의 주인공이 기원전 21년에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천하의 우뚝선 그 유일자, 천하의 우뚝선 최고의 일인 그 사람은 바로 시황, 진왕정이었던 진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진시황과 관련해서 그 이전에 춘추전국 시대의 사회적 성격, 그리고 진시황이 천하를 통일하게 된 그런 내용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천하통일의 주인공이 된 진시황과 그리고 진시황이 구체적으로 시행한 어떤 통일 정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통일 후반기 때의 어떤 진해 몰락 과정, 그 진시황의 어떤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